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부쩍 올랐습니다. 2월 말이 되어서야 겨울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11월에는 엄청 눈이 많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12월 3일 내란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고약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 어지러운 상황을 만들어낸 윤석열 내란 일당과 극우 세력의 준동은 고약하기만 했지만 이를 이겨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민주 역량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새로운 봄, 묵은 것, 고약한 것은 청소하고 밝고 맑고 또 즐거운 우리들의 시간을 맞을 겁니다. 물론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짚어야 할 게 많습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치의 구조를 이해하고 오늘은 물론 정치의 역사와 미래까지 함께 살펴주실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가입니다.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저가형 유시민 박진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과찬을 해주시니까 유시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유시민 씨는 고가입니까? 그 어른은 출연료가 저보다 안 비싸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정책 전문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제가 박진영 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시죠. 거기에서 정책을 재미있게 푸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 보통 이 정책은 재미없다 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책과 그다음에 국가 시스템을 이해해야지 정치를 읽는 재미가 좀 더 깊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몇 번만 들으시면요. 정치를 읽는 수준이 한 단계 업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박진영 TV의 국민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네네.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한태선 전 민주당 정책실장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재명 대표의 중도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1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박진영 TV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요. 새로 시작한 정책 유튜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책을 봐야 정치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봐야 국가의 정체성이 보이는 맞습니다. 거고. 네. 제가 세금 이야기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많이 하는 게요. 네네. 제가 이제 정치학 전공자인데 네. 민주주의 3대 혁명,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세금 문제에서부터 그렇죠. 비롯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돈 문제. 그렇죠. 네. 돈 문제. 돈을 내려면은 나의 대표가 있어야지 돈을 낼 수 있다. 나의 대표만이 나에게 과세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서의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내가 내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난 그렇죠.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냥 가져가는 게 어딨냐, 네네네. 자식들아. 네. 네, 이게 기본이죠. 어이구, 뭐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전히요. 김건희가 해외 도피한다. 이런 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최근에 이제 신용환 교수께서도 그 이야기를 네. 하셨고요. 아마 굿모닝 충청이라는 언론에서 받아서 썼을 겁니다. 그리고 좀 두세 달 전 이야기로는 양문석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양문석 의원은 의원실에서 제보를 받았답니다. 네. 근데 그 제보가 우리가 아는 뭐 민간인 차원의 제보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정보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나름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서 언론에다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 부인, 아직까지는 대통령 부인 맞으니까요. 네네. 대통령 부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뭐 처벌 또는 뭐 소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망간다. 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망명설 이렇게 하는데 망명. 네. 망명은 이제 정치적 이유라든가 대의 명분이 있어야지 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망명이 아니라 도망입니다. 도망. 그러니까요. 쉽게 네. 말하면 도망인데 밀항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아직 그 출국 정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출국 정지 네.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김건희 씨가 페이스 오프를 하지 않는다면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잡힐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김학의 사건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주요 혐의 피의자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현재 입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입건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출국 금지를 내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가 형사 사건으로 입건된 건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뭐 네네네. 100건쯤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네. 수많은 고소 고발이 쏟아졌고 그러니까요. 아 맞아요. 김학의 씨 같은 경우도 몰래 출국하려다가 네네네. 그걸 막았던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관련 뭐 담당 국장, 본부장 뭐 이런 양반들. 이 중에 한 분이 차규근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오히려 거꾸로 되치기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검찰 세력에 네. 의해서. 그러니까 도둑 잡는데 이른바 이거 아닙니까?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네. 문 살짝 열어서 도둑이 있나 없나 봤는데 그걸 뭐 법적으로 문제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윤석열 정부라는 이 검찰 독재 정부의 특징이고요.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를 가지고 전 국민을 속이는 자들의 근본적인 술수입니다. 이게. 아니, 박진영 스님 말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면서 아까 김건희가 페이스 오프를 한다면 모르지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전문인데 왜 그러시냐? 뭐. 네. 그게 농담 12월 진담 3일 날 받습니다. 네. 성형 의혹 있지 않습니까? 아. 성형외과 갔다는 의혹 있죠. 네네. 쿠데타 일어난 날. 네. 그래서 그 의혹이 계속 심해지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부유층들은 뿌띠 성형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그전 사람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여기서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네네. 최은순 문제. 아. 실제 제가 기자들 풀었습니다. 네. 사실은 김건희 일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최은순이랍니다. 그렇죠. 거기가 이제 사장님이죠. 네. 최은순이 네, 사장님입니다. 네. 패밀리 비즈니스의 사장님인 거고요. 김건희가 기본적인 학습 성취도가 낮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다양한 권모술수라든가 처세술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기술 이런 것들은 다 최은순 씨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최은순 씨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사업이라든가 지역에서 관 상대로 하는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요양사업이라는 것도 관에서 보조금 받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스킬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 내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했고 김건희 씨는 거기에 배운 거예요. 네. 지금 최은순 씨 재산이 실제 아는 것보다도 훨씬 많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가 그 재산들을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겠죠. 네. 그 본부장 비리라고 하는데 순서대로 본인 그러니까 네. 윤석열 부인 김건희 장모 최은순인데 실제로 권력 관계나 네. 일을 꾸려가는 건 장이 제일 앞에 와야 되겠네요. 장부 본인은 그렇죠. 장부본이죠. 장부본인데 권력 서열 뭐 이런 거로 보면 네. 이거 아마 용산의 출입 기록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최은순 씨라든가 김건희 씨 오빠가 용산에 자주 들어들었다라고 증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일반적인 뭐 가족 관계에서는 할 수 있죠. 친정 엄마가 그쵸 네.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오빠도 뭐 올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뭐 부양이 안 되면 모시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서울- 대통령 관저를 하더라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일가의 땅이 관련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때 녹취록에 초반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가 통화할 때 오빠하고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저희는 그 오빠가 윤석열인 줄 알았잖아요. 그 오빠가 진짜 친오빠예요. 네네. 즉 김건희의 진짜 친오빠도 지난 대선 과정에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불행이고 네. 우리도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도 좀 깨름직하기도 네. 하고 네. 그런데 상당히 근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출국 금지는 사실 법무부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일종의 행정 절차이지. 그렇죠. 그 사람의 뭐 인신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네. 법원 판결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아닌 만큼 지금 김건희, 최은순 또 김건희의 친정 오빠 네. 등에 대한 출국 금지는 바로 진행해야 된다. 아니면 이 담당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내란 세력의 공범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정할 수 있어요. 네네네. 네. 그 최순실 씨가 독일로 출국해가지고 한때 잠적한다. 네. 과거에 네네.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네. 이 사람들은 뭐 가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으로 물론 그렇죠. 가족이긴 네. 하지만 돈을 중심에 놓으니까 자기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또 뉴스 나온 게요.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퍼즐을
꽤 맞췄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건 헌법 위반이다. 네. 아주 명확하게 네네. 그것도 8대 0으로 결정을 했는데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헌재가 최대한 정당성을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네.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탄핵 선고 기일이 조금 늦춰질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도 네네. 탄핵 선고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킨다. 아. 네. 제가 그 법률 용어를 네. 잊어버렸는데 네네. 무슨 변경이라고 하는데 뭐 네네네. 네. 원인 변경 뭐 네, 이래가지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은혁 재판관도 이 헌재 재판이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하나의 시간상의 핑계를 대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9대 0으로 조금 늦춰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절차를 만들었다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주세요 하면 다만 일주일이라도 늦어지면 네네. 또 복장이 터지는데 그게 이를테면 12월 날짜로는 4일이죠. 네네. 공안시,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잠깐만요 절차 좀 밟아서 그렇죠. 요 상황이네요. 아유 그때 진짜 막 떨렸어. 그래 제가 그 본회의장 바로 밖에 문 앞에 있었습니다. 밖에 하고 제가 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못 들어가니까요. 150명이 넘었는데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 답답해 죽는 거야. 밖에서는요. 지금 헬기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공대 네, 들어옵니다. 네, 네. 몸싸움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는데 안 하시는 거야. 근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 제가 요거 밝힙니다. 이제서야 네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다려달라고. 18명인가가 들어왔는데 네. 이 사람들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즉 국민의힘 의원들 빼고도 150명이 넘는 순간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 네네네. 요거는 이제 제가 밝히는 겁니다. 그거 잘한 거네요. 네네네.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또 네. 깽판 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최소한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빼고도 150명이 넘는 상황. 이 부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두 번째는 행정 절차의 문제입니다. 네.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존재했던 거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신동욱 의원이라는 사람이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투표 안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조선인가 뭐 기자 출신. 네네. 그런 경우가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국회의장님이 국민의힘 의원 빼고도 150명이 넘는 순간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서도 그런 침착함을 발휘했던 거죠. 잘했네요, 우원식 아주 의장이. 잘하셨죠. 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나중에 책으로 나올 겁니다. 제가 김 빼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네. 저도 그 거의 다 들었습니다. 또 진행되는 상황들. 그렇군요. 지금 헌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도 국회 앞에서 그 유튜브를 보면서 네. 댓글을 저 정말 많이 달았어요. 네네. 그냥 주문처럼 아라비아 숫자 8282 빨리. 사람들이 일제히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니 그 현장에 네. 들어갔던 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건물 안에는 없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장비를 안 들고 간 거야. 이 핸드폰으로 찍는데 저기서 그 뭐지? 이거 불 끄는 거 뭡니까? 소화기가 네. 막 하는 거야. 그렇죠. 저는 그게 처음에 소화기인지 몰랐어요. 최루탄인가? 최루탄이죠. 최루탄 쏘지 마. 그럼 제가 뛰어가요. 뛰어가면서 제가 후다닥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방송이 안 되고 가다가 또 뛰어가다가 계엄군하고 한번 부딪혀.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때 제대로 찍어놨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진짜 남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 저 다는 거잖아요. 박진영 TV 제공. 그렇죠. 진짜. 네, 아쉽습니다. 몸이 허약해서. 참.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8대 0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8대 0이 되든 9대 0이 9대 0이 되든 네. 지금 헌법재판소는 자기 길을 정확히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헌법재판소도 보수적인 기조하에서 잘하고 있다. 이 보수적이라는 게 이념적 보수가 아니고요. 네네. 상황 관리를 네. 안정적으로 한다라는 뜻인데요. 혹시나 거기에 이른바 극우적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 반대표 던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무조건 6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6대 3을 만들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에. 그래서 저는 마은혁 재판관을 기다려주는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정말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원일치 결정을 했잖아요. 네네네. 흔히 이진숙 때도 뭐 4대 4였다. 그래서 불안감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원일치 8대 0이 나왔다는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그널입니까? 아니면 요 사안만 그런 겁니까? 그
이제 서초동 쪽으로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와요. 네네. 이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그렇죠. 모여서 의논하기. 회의하는 네. 의논하는 과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굉장히 열심히 한답니다. 아,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분이 주심이죠. 주심이고 일종의 사회자 주심이고 역할도 이른바 해야 이제 되고. 제일 그나마 이념적으로 좀 오른쪽에 있는 분이 네네, 그렇죠.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되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9대 0으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그날부터 진짜 봄이겠네요. 네네. 윤석열 파면되는 날, 아주 화창한 날씨, 봄꽃도 딱 피고. 날짜 한번 추정해 볼까요, 저희가? 저는 3월 13일로 추정을 했었는데 만약 박진영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한 일주일 정도 넘어가서 목요일인 3월 20일 아니면 지난번에 3월 14일이나 17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금요일 날 한다는 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선고대로 금요일 날 해가지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 3월 21일인데 너무 늦는데 21일. 그러면은 네. 아니면 14일. 14일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14일 보면은 대통령 선거를 5월 14일이나 13일 네네. 이렇게 하면은 딱 맞지 않겠나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런 의견들을 물어봤을 겁니다. 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갈 길을 정확히 가고 있다는 건 뭐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네. 윤석열의 최후 변론, 네,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의 마지막 육성을 들은 것 같은데 이제는 자료 화면으로만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평가를 논리 정연했다, 또 진솔했다, 거짓- 기각해야 된다라고 반응을 보인 국민의힘도 있었습니다만. 거짓말의 논리 정에는 거짓말도 사실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에게. 네. 다 황당무계했고요. 저는 윤석열의 최후 변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검사도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요 공직자, 특히 이제 징벌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공직자들은 인적성 검사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덕성에 대한 기준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 사람들 업무 평가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이런 사람의 공직자가 저는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노상원 씨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 이른바 좋은 대학 나온 공부 잘하는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본질이 이런 모습일까? 라는 하나의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공부 잘했다기보다도 이 성적이 높은 거죠. 성적이 네, 네. 좋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고요. 관료사회 구성 방식도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윤석열이라는 한 인간을 두고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해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언제부터 쿠데타를 꿈꿨을까? 아버지한테 책을 안 읽고 공부 안 한다고 공못으로 맞은 거야. 그러면서 아버님이 나폴레옹과 칭기스칸의 전기를 던져준 거야. 네. 그걸 잃는 겁니다. 고못으로 얻어맞으면서.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이더라도 나중에 독재자가 돼서 권력을 제대로 휘두르면 영웅 취급을 받는구나. 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윤석열이 사석에서 쿠데타 해야 된다, 싹쓸이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많이 그랬다고.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농담처럼 내가 육사 갔으면 쿠데타 할 거다.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네네. 원래 그런 사람인 겁니다. 민주적 절차라든가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고위공직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인 거고요. 역사 공부도 잘못한 사람입니다. 역사는 그 시대의 눈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의 시대와 서로가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네. 완전히 다른 배경이죠. 징기스칸하고 나폴레옹과 지금의 시대를 그렇죠. 빗대서 네, 이야기한다면. 네, 네, 네. 근데 그 윤석열 같은 매우 이례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네. 이를테면 한덕수나 최상목 같은 평생 관료로 살았던 사람들도 이번에 내란 국면에 보니까 네. 뭐랄까 형편없다? 뭐 이런 기회주의적 생각. 관료죠. 네. 기회주의적 관료죠. 뭐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예를 들게 지금 반성하고 있는 군인들, 반성하는 척하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군인들, 그런 사람들도요. 우리 그 육군참모총장 모른 척해서 TV로 봤다고 거짓말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 어떻게 생각했어요? 쿠데타 성공했으면은 나 다음 장관 되겠네, 그다음 국회의원 하겠네, 한 70까지 계속 해먹을 수 있겠네. 전두환 때 보니까, 박정희 때 보니까 그런 생각하고 자기는 적당히 몸을 실은 겁니다. 네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공직사회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출세합니다. 이게 이른바
관료주의입니다. 기회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데 그 사람들 출세를 위해서 국민들이 죽어나 자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하는 생각이 관료의 기계적 정치적 중립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존재해야 되지만은 개인 관료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저는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예를 들자면 서구 선진국들은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가 허용됩니다. 네. 하위직 공무원들, 그죠? 교사도 그렇고요. 교사들도 네. 그렇고요. 경찰이 파업합니다. 네. 군인도 파업합니다. 네. 그런 시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의견이 있는 건 문제가 그렇죠. 아니다. 네. 그걸 가지고 업무를 이상한 방향으로 네네. 틀어버리면 문제지만. 네.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돼야죠. 이제. 당장 저는 교사의 그 노동상권 보장, 공무원의 네네. 노동상권부터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치 활동 자유 뭐 네네네. 이런 거 보장하고. 헌법 위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전부 다가. 그렇죠. 네. 최상목 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뭐 별다른 반응 없이 결정문을 받아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데 존중하면 임명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왜 뭐 이런 반응은 뭐예요? 그래도 폼 잡는 거예요? 아니면 폼 잡는 거죠. 네. 아마 저는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안 하게 안 하면 되면 본인 탄핵입니다. 본인 탄핵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도 될 수 형사처벌도 있고 받을 수 있죠. 네. 그다음 탄핵 사유가 되잖아요. 한덕수하고 같은 케이스잖아요. 네. 국회 입장에서도 한덕수를 그런 사유로 탄핵했기 때문에 최상목도 탄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네.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김건희 씨 목소리도 또 어제 갑자기 듣게 됐는데요. 조중동 언급하고 조선일보 폐간에 인생을 걸겠다고 인생을 걸었잖아요. 목숨을 네. 쿠데타 했지 않습니까? 아, 쿠데타해서 조선일보 폐간하려고 한 그런 겁니까? 거죠. 아 그래요? 그 저기 계엄군은 일단은 언론사에는 진주하잖아요. 네네. 언론사 안에는 원래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안 들어가고 언론사를 경비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경비하게 돼 있는데 그 계획에는 보니까 조선일보에 가는 계획도 없더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폐간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 폐간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김건희처럼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군합발로 짓밟고 언론 통폐합해버리면 됩니다. 네. 전두환이 했던 것처럼. 네. 양문석 의원님처럼 해서 언제 폐간시켜요, 양문석 의원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김건희 씨는? 뭐 자신의 약점을 갖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뭐 물론 뭐 김건희가 황당무계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진보의 오야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진보를 알고 보수를 알고 뭘 알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네네. 그냥 권력욕에 취해서 옆에 참모들이 그럴 듯한 이야기하면은 이게 좋네 아니면 난 보수네 나는 진보네 떠드는 사람이지 뭘 알겠습니까?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명태균 씨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핵심은 명태균 씨가 육성 파일 USB를 만들어서 친한 조선일보 기자한테 줬는데 네. 이 기자가 김건희한테 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전한 거야. 아마 당연히 조선일보 사주한테 보고를 했겠죠. 사주는 그거를 캐비넷처럼 딱 갖고 있으면서 김건희, 윤석열과 뭘 딜을 하려고 생각했겠죠. 거기에서 저는 협박을 받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인사 문제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문사의 이익 문제일 수도 있고 좀 더 가자면은 김건희 특검을 그때 조선일보가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후계자 문제, 네. 차기 권력 구조의 문제에서 조선일보가 미는 사람을 너희들도 같이 하는 게 어때?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선의 오지랖이 그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조선이 이번에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 직원들 많이 집어넣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많이 조선일보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요즘 그 언론사들이 부동산 아파트 개발 사업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네. 어떤 형태 예를 들자면은 광고를 싣는 것도 아파트 분양 광고가 언론사 먹여 살리는 어마어마하죠. 제일 네, 중요한 건설. 그 저기 은행도 그렇지만 건설이 많이 하죠. 네, 그렇게 하는데 이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다양한 그런 식의 어떤 뭐 압력 행사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해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게 있다. 네네. 네. 나라라 두더지님,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조선일보 사주를 한때 밤의 대통령이라고 밤의 많이 대통령이죠. 불렀는데, 네. 요번에도 그 파일을 가지고 밤의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했다. 네네. 언론사가 이제 분양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분양 광고 제일 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분양 광고가. 네. 사실 페이퍼 이문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네, 페이퍼 신문을 누가 봅니까 요즘? 네.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분양 광고를 거기 왜 실어주겠어? 네. 일단 방해 놓지 마라. 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네네. 트집 잡지 마라.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미분양되면 나중에 LH 통해서 좀 우리 아파트도 사줘라. 그렇죠. 로비 창고인 거죠. 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건설회사라든가 일반 회사가 직접적으로 정치권에 로비하는 것보다 언론사를 끼고 언론사가 로비하면 이거는 여론을 등에 업은 압력이 돼버리니까 더 잘 먹힌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설사나 회사는 언론사에다가 광고 주면 되는 겁니다. 네. 정치권, 언론사, 기업의 요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읽었던 기사 중에 네. 부산광역시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부산광역시가 노인과 바다 일정도 고령화, 그렇죠, 네. 우리 바다밖에 없다 이러다가 그 옛말이다. 요즘은 노인과 아파트다. 빈 아파트. 네, 미분양 아파트가 너무 네. 많아서 부산이 망하려고 그런다. 네네. 근데 그게 아니 미분양이 있는데 부산이 왜 망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것도 역시 그런 지금 광고성 기사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하잖아요. 네네. 그린벨트 이야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이 사들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왜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이 왜 사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지었던 거를 공공이 사들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요 공급 예측을 잘 못해서 그렇죠. 좀 막혀 있는 거. 기업이 잘못한 거예요. 네. 기업이 잘못한 걸 왜 정부가 사들입니까?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린벨트도 왜 정권 말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땅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건설사들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기재부라든가 국토부 관료들이 나가가지고 바로 건설사라든가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컨설팅 회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지네가 직접 회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더 진화된 게 뭔지 아세요? 로펌에 가서 그 일을 합니다. 대형 로펌에 가가지고 네. 그 대형 건설사라든가 기업의 용역을 받습니다. 법무법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로펌이 받고 정부의 외압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적으로 정부의 이익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일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 말기에 아파트 미분양 사업들을 정부가 사준다. 이해가 안 됩니다. 황당무계한 저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건데 서울에요. 빈집이 한 3, 4만 채 되는 거 아세요? 네. 그게 전부 다 영세하고 무너져가는 집들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소유권 분쟁이 있는 집들 그리고 노인층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서 버려진 집들 네네. 몇만 채가 됩니다. 네. 이거 빈집 조례를 통해 가지고 서울시가 매입해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에게 임대 주면 어떻게 했느냐는 제가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는데 좋네요. 이거 안 해요. 특히 청년들에게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서울에 유학 와 있는 청년들이나 그렇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저소득층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해야 되는 건데 네네. 대기업이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안 팔린 거를 사주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기업에 지금 흥신소입니까? 지금 정부가? 아니 그래서 관료들의 이 행태가 정말 기가 막힌 게 제가 엊그제 이 상황을 잘 아는 분한테 들으니까 한덕수 씨가 네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였잖아요. 사실 네. 국무총리 말고는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네네. 최고위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뭐 후황 양성 이런 거 네네.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 때 주미대사 갔다가 네네. 그 다음에 무역협회장을 했대요. 이거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무역협회장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님. 그때 이명박 정권 때인데 연봉이 8억이었대요. 무역협회장이. 참 부럽다, 부러워 진짜. 아니 그러니까 물론 솔직히 부럽긴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안 되죠. 카르텔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국무총리 네. 할 때 유능하다는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막 고향도 바뀌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무색무취한 사람이죠. 네. 큰일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의 뒤끝이 어떤가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주진우 기자가 밝혔잖아요. 김건희 목소리를. 네네. 근데 김건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처지고 아픈가 뭐 어쩌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누군가한테 말하면 그 누군가는 주진우 기자가 맞을까요? 글쎄요, 저분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어요. 정보는 없으셔서. 주진우 기자한테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녹취록부터 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저는 명태균 씨가 직접 준 것이 아닌 언론 아니면 수사기관 쪽에서 흘러나올 가능성이 많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저는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시킨다고 난리치는 그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상황이 또 뭐가 있냐면요. 조선일보가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된다라는
논평을 쓸 때입니다. 네네. 논설을 쓸 때고요. 그리고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제3자 특검이면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그 시점쯤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뜬금없이 한동훈 칭찬을 계속합니다. 그 당시 네네네. 딱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보수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네네. 보수 정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김건희는 날리고 가자. 날리고 가자. 라는 방향을 정한 거군요. 거기에서 조금 더 해석하자면은 한동훈 같은 후계자 어때라고 쓱 떠보는 거죠. 네네. 그런데 한동훈이 서초동 편집부장 아닙니까? 어. 언론 이동재 기자와 채널A 기자와의 뭐 유착설도 나왔고 네네네. 조선일보와 친하겠습니까? 안 친하겠습니까? 친하겠죠. 당연히 열심히. 친하겠죠, 그죠? 예, 그럼 그게 자기 김건희- 명줄이라고 그렇지. 생각하죠. 김건희 입장에서 의심하는 거지. 어. 이런 조선일보의 논조의 배후에 한동훈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저는 그런 의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한동훈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네. 조선일보까지 끼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명태균의 USB를 가지고 나를 협박해 죽여버려야지. 어떻게? 12월 3일 쿠데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스토리가 다 만들어집니다. 명태균이요. 그 전까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직접적 저격을 자제합니다. 네. 그러다가 12월 3일 날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부터는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완전 저격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쿠데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태균은. 이때 죽인다는 단어를 지금 반복적으로 쓰셨는데 네. 그냥 정치적으로 죽인다. 아니죠. 사법적으로 죽인다는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목숨을 생물학적으로 빼앗는다. 서해 바다에 네. 집어 넣어버린다. 명태균 씨를. 명태균 씨는 그런 위험을 느꼈을 겁니다. 네. 아 정말 저럴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자, 이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계속 얼르고 달래고 하잖아요. 김건희, 윤석열에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나 구속시키면 한 달 안에 당신들 탄핵돼.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아유 김건희 아니에요. 김건희는 잘못 없어요. 또 이런 식으로 또 발빼기도 합니다. 계속 밀당을 합니다. 네네. 밀당을 하고 그 다음에 USB를 만들어서 김건희한테 직접 주라고 합니다. 이거 최종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명태균이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을 빼내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쿠데타를 하잖아요. 네. 그럼 명태균 입장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쿠데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USB를 줬다는 건 이제 다른 자료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중에 네. 일부를 복제해서 당신에게 뭐 딜을 하든 협박을 하든 뭘 하는 건데 네네. 거기서 엇나가면서 이 사단이 벌어졌다. 네네.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가 이 내란의 촉발제가 됐다, 촉매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딱 이 스토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녹취록들도 이거 아닙니까? 김영선 씨의 공천을 윤석열이 했다는 게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러죠. 윤상현이한테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현이한테. 네.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두 통화 세 통화를 연결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윤석열, 김건희가 같은 방에 있어요. 같은 방에 있으면 5월 9일입니다. 네. 2022년 5월 9일 날 같은 방에 있으면서 명태균 전화를 받고 옆에 윤석열 그러고 딴 사람하고 통화하고 있어. 보면 그게 윤상현하고 통화했을지도 몰라요. 네네. 그런 뭐 우리가 짐작하자면은 그렇게 하면서 다시 윤석열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 시켜놨으니까 다 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끊는 거 아닙니까? 네. 딱 걸린 거예요.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탄핵 사유가 딱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저는 12월 3일 이후부터는 윤석열을 그냥 윤석열이라 부르고 네네. 그 전까지는 마음에 안 들어도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불렀었어요. 김건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뭐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는 그냥 네네. 싫어도. 네. 근데 윤석열도 그렇고 홍준표 어제 밤에 텔레비전 네, 나온 네. 것도 보면 자기 빼고는 다 애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 윤석열 뭐 윤석열은 상현이가 뭐 어쩌고 이러고 홍준표도 윤석열이 뭐 다 이렇게 그냥 하대고 그냥 아니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이에 저에 뭐 그거 오세훈이한테 물어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어법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네. 어릴 때 집에서 가정교육 못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국가 지도자가 됐거나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제 홍준표 시장이 창녕 사람입니까? 네, 그런 고향이 것 창녕인데 같습니다. 창녕이 사실은 대구 생활권이에요. 네네. 대구 생활권이고 경남이지만 경남이지만 대구 서부 쪽으로 유학을 옵니다. 대부분이 유학을 오고 하는데요. 저하고 이제 같은 대구 사람인 겁니다. 네네. 대구 사람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랬어야 했어야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네네. 박지훈 변호사처럼 네네. 말을 곱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가정교육이 잘 받은 정통 TK예요. 원래 이 TK 사람들이 예의범절 제일 많이 따집니다. 네네. 예의범절, 경우, 염치 이런 거 제일 많이 따지는 게 TK 사람들. 원래 유교의 좋은 전통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원래 TK라는 게 염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 막무가내로 이 꼰대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하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분입니다. 네네. 이런 분입니다. 연장자는 아랫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인데 바로 저분입니다. 아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표현도. 처음에는 함승이라고 예전에 검사했던 사람. 네. 함승이 자기보다 선배잖아. 그때 함승이 선배라고 불렀다. 또 중간에 가면 바빠지니까 함승이가 뭐 네네네. 이런 얘기도 하고 네네. 왔다 갔다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원래 전통은 네네. 예의 바릅니다. 자식들을 가르칠 때 어디 네. 가서 염치 없는 짓 하지 마라. 예, 예. 야 경우를 좀 지켜라. 경우를 지켜라. 이런 가르침들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원래가. 그렇죠. 네네. 우리가 일탈을 많이 봐서 그렇고.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이제 성장 과정이 죄송합니다만은 TK 엘리트 주류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자 같은 대구 출신인데 유승민 전 의원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유승민 전 의원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물론 네. 뭐 약간 옹고집스럽다는 평도 네네. 있고 뭐 있지만 말을 세게 하더라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조심스럽습니다. 말투 자체가 그랬어요, 안 했어요 이런 네, 느낌이 네, 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투박하게 그 해가 죽은 말이야 뭐 오,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네. 성천아 이놈아 네가 뭐 네. 아니 그리고 홍준표 씨는 보니까 그냥 얘기를 노인네 만담 수준으로 하더라고요. 네. 혼자서 막 떠들어요. 아무 얘기나 막 해요. 근데 거기 나왔던 패널들 보니까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때 패널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네. 왜 이렇게 온순해졌죠? 그 이제 기세에 눌린 거죠. 아 그래요? 그런 측면은 있는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는 정책으로 갔잖아요. 네네. 가능하면 정책으로 갔단 말이에요. 본인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조차도 적당히만 되받아치고 정책 위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은 애초부터 만담 위주로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 앞뒤가 안 맞는 일 수없이 하잖아요.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찬성 안 한다 그랬다가 대통령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나온다 그랬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니 박진영 선생님이 만약 패널이면 네네. 그 앞뒤 안 맞는 거 짚으실 거 아니에요. 짚어야죠. 왜 그러냐? 네네. 뭐 하는 거냐 지금? 지금 시국 수습 방안이나 이런 거 네네. 대한민국의 내일을 얘기하는데 근데 왜 똑같은 패널이 안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특히 장성철 씨 같은 사람의 정체가 뭔가 이런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 좀 치우쳐 있죠. 네. 장성철 똑바로 해. 진짜 이 자식이 말이야. 자식이 네네. 삭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생방송에 어떻게 삭제해야 아유 될지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삭제해 주십시오. 네네네. 알겠습니다. 김문수 씨도 하다못해 이렇게 예의 없진 않아요. 네. 김문수 씨 겪어 보셨잖아요. 네네네. 홍준표 시장처럼 예의 없진 않아요. 이분도. 검사를 해서 그런가요? 검사라는 특징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악화된 거다. 네, 가정교육 악화된 못 측면도 받고 있고 뭐 그런 것 이런 같아요. 네. 홍준표 씨가 만담하는 사이에 홍준표 씨 부모님이 이렇게 욕을 먹게 됩니다. 네. 아이고 저런.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굉장히 뭐 아주 세게 얘기하던데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 말랑 뭐 어쩌고 내가 사기꾼인지 나는 뭐 알았다. 뭐. 속담 중에 방귀 낀 사람이 속낸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딱 그런 이야기죠. 아마 본인이 연관 없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연관이 있잖아요. 아들도 그렇고 연관 없다고 하면 안 아들 됩니다. 친구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그래도 홍준표 씨가 좀 덜 미워 오세훈보다. 네네. 네, 오세훈은 얼굴도 반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맞아요. 처음에는 명태균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인가 만났다고 했다. 그다음에 4번 만났다고 했다가 네. 나중에는 만남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 막 이렇게 네. 말이 바뀌는데 홍준표는 알기는 안다. 근데 내 부하들이 만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오세훈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네네. 오세훈 씨를 걱정하시는 걱정해드려 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태균 씨의 실력을 떠나서 네네. 한국의 정치 풍토라는 게 하여튼 뭔가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경선이란 것도 그렇고 옛날에 공천이야 뭐 그냥 노태우 장군이 찍어 누르면 네. 그 사람이 그냥 후보가 되는 거고 이런 판이 아닌 네. 소위 당내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여론 조작을 통해서 네. 또는 이런 뭐 명태균 같은 브로커를 통해서 지도자가 선출된다면 이건 정말
정당 해산해야죠. 아, 자, 이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에 의해서 대선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네, 그때 당 대표 누굽니까? 이준석. 그렇죠. 이준석이 알았다. 네, 라면은 이거는 뭡니까? 당 전체가 여기에 알고 있으면서 진행됐다는 겁니다. 아, 자, 시도지사 후보들도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네, 네. 거기에 또 당 대표가 알았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오세훈 나경원 경선에서 오세훈이 이깁니다. 네. 오세훈 안철수 경선에서 오세훈이 이깁니다. 그때 비대위원장이 김종인입니다. 명태균 씨의 이 이른바 테크니컬한 조작 수리를 알았다. 그럼 이건 또 당 전체가 알았다는 겁니다. 통진당 해산 사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당에 의한 조작입니다. 똑같은 사안이 됩니다. 네.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헌법 8조 2항 위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통합진보당보다 뭐랄까 죄질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죄질은 훨씬 나쁜 것 같은데.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는데 그런 네.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요. 더 큰 문제죠. 거기는 비례대표 문제지만 네.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위원정당 소속 넣은 데가 있을 겁니다. 이걸 법무부가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네, 정부 바뀐 다음에 그런 저는 진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제가 20년 동안 성질을 했던 거 제가 오늘 하나 보태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의 정치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싸구려 여론조사 전문가 여러분 리서치와 일렉션은 제발 좀 구별합시다. 즉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거 없어져야 됩니다. 여론조사는 오차가 존재합니다. 오차가 존재하는 선거가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우리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면서 한 표, 두 표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선거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오차가 3에서 5%씩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여론조사를 가지고 경선을 합니까? 전 세계에서 부끄러운 정치적 현상입니다. 여론조사 경선을 없애주십시오. 무조건 당원 경선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왜 해요 여론조사를? 편하니까. 결과가 딱 나오니까. 편하니까. 네. 1등부터 5등까지가 그냥 한 방에 이거 제도 교육의 병폐 같아 보이네요. 제가 한 방에 딱 볼 수 있어서. 네. 예전에 2007년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룰을 제가 짰습니다. 네, 네. 룰 미팅을 할 때인데 그 당시에 뭐 쟁쟁한 사람들하고 했습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의원, 윤호중 의원, 정봉주 또 누구지? 하여튼 뭐 각 후보의 대리인들하고 네, 네. 이인영 뭐 해가지고 룰 미팅하는 실무팀장이었어요. 그게 무슨 선거를 앞두고요? 대통령 선거. 네. 2007년 대통령 네, 후보를 민주당 뽑는 선거에 네, 네. 정동영 후보가 정동영 되는 나오고 뭐 그 이럴 룰 때. 미팅을 네. 제가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 고집을 이게 꺾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의원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네. 그때 제가 딱 한 분 설득했어요. 손학규 그 당시 대선 주자를 제가 네, 설득을 네. 했습니다. 네. 그때 손학규 지사님인데 후보님 정치학 박사시니까 일렉션하고 리서치는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론조사 비율을 없애버렸어요. 네. 아이고. 여론조사를 후보 뽑는 건 이거는 논센스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도 여론조사를 뽑으면 뭐하러 투표합니까? 그렇죠. 네. 간편한데. 간편하게. 네. 네. 그리고 국민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표준 오차라는 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3.5라면 네, 네. 7%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 있어도 이게 불안한데. 그렇죠, 네. 왜냐면 응답을 누가 하느냐, 그렇죠, 뭐 그렇죠. 과표집이냐 이런 얘기가 네, 네, 네. 쭉 나오는데. 근데 언론도 이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중계방송 좋아해서 그런 겁니까? 뭐 싸고. 경주마 뭐 이렇게. 경주만 붙이기 좋고 싸고 여론조사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론조사가 허점투성입니다. 네네. 첫 번째는 개인정보 이용의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거 빅데이터 활용도 잘 안 되죠. 네. 미국하고 다르잖아요. 네네. 그 두 번째 여론조사 회사가 영세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윤리적 도덕의식이 심합니다. 정치는 좋은 것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허위의식이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 이익관계, 친분관계에서 투표하잖아요. 근데 왜 뽑아요? 그러면 정책 좋아서 뽑는다라고 유권자들도 거짓말을 살짝 하죠.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잘 안 맞아요. 네.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누군가를 선출하는 행위는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론조사가 만약 긍정적 기능을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경향성만 파악하는 경향성. 거죠. 경향성만 파악하는 거죠. 마케팅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제대로 경향성이 나오는데 네네. 정치는 다릅니다. 이거는 심오한 머릿속에 정치적 사상이라는 겁니다. 폴리티컬 소트라고 하거든요. 네네. 우리 판매하는 것은 그냥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트렌드잖아요. 물건이 어느 게 잘 팔려, 이게 잘 팔려, 이게 네네네. 트렌드지 않습니까? 네. 정치는 사상입니다. 네. 내 몸과 두뇌와 모든 나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지배하는 사상이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여론조사라는 것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이거는 황당무계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섞어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당내 경선에서 네네네. 뭐 당원 투표 몇 %, 여론조사 몇 %로도 하지 말고 저는 그냥 당원 네. 투표를 하든가 정 당원 투표가 마음에 안 들면 오픈 프라이머리 하라.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당의 후보는 그 당의 당원들이 책임지고 내놔야죠. 당연하죠. 좋은 인물을. 당연하죠. 네, 그게 안 되면 그 당은 심판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와 조선일보 일면 오늘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 3월 26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면에 쓸 건가요? 네. 네? 의도는 뭔가요? 그냥 이재명 악마화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을 아느냐 모르냐 아닙니까?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네네. 골프 안 쳤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네. 골프 안 쳤다고 했는데 그걸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진에서 오려낸 사진 아닙니까? 네. 조작된 네. 사진이다.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걸 김문기를 부정했다라고 기소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자체가 코미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거리도 안 되죠. 기소는 수사거리도 안 물론이고. 돼요. 기소거리도 네. 안 되죠.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 당시에 예비 후보 등록도 안 된 상황이에요. 네. 경기도지사 시절에 방송에 나와서 했던 네, 이야기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또 기소했다는 거, 선거법을 걸었다는 것도 저는 황당무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2년씩이나 구형한 것도 황당무계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법원에서 특정하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하라고 검찰 쪽에 이야기했다고 보니까 저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로서 네네.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 그렇죠. 뭐 압박, 박근혜 백현동 정부의, 압박. 네, 압박이 있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백현동 그것도 참 기가 차가지고 이거 성남시장 시절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그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은 성남지자체장이 안 쫄면 안 되죠. 그렇죠. 쫄아야죠. 네. 국토부가 그 토지 형질 변경 문제라든가 도시개발 계획권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다 관할합니다. 기초지자체장한테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 잘못 보이면 도시개발 하나도 못 해요. 그렇죠. 네네. 아니 그렇죠. 대한민국은 정식 명칭이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정부도 아니라 아니에요. 네, 자치단체. 네. 그냥 요만큼만 니들이 마음대로 해볼까 말까 이런 수준이잖아요. 네네. 지방화의 비율이. 네. 경찰도 없고. 제가 20년 넘게 지방자치 투쟁을 해왔습니다. 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경찰자치도 안 하잖아요. 자치경찰제도 안 안 되고 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소방도 자치했다가 도로 돈 빠꾸 문제로 하고. 다시 돌아갔고. 네. 그게 결국 뭐냐면은 소방 문제도 이거 아닙니까? 소방을 자치 소방을 했잖아요. 네. 김문순대 하면서 김문수가 네,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김문순대고 무슨 순대건 간에 월급도 적게 해주고 장비도 안 사주는데 김문순대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소방관들이. 즉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을 하다못해 5대5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7대3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7대3도 아니에요. 네. 아직도 8대2 수준이에요. 네네. 지방세가 2밖에 안 되니까 지방자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은 그냥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을 대리하는 전달 정도. 체제. 네. 전달 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자치도 다음 정권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자치가 돼야 네네. 그래야 지방 문제도 스스로 좀 해결할 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산도 있고 그래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아주 좋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2년을 구형했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2년 동안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건데 네. 적정한가요? 황당무계하죠. 아니 제가 뭐 지금 우리 오창희 평론가님이 몰랐다고 해서 감옥 가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게 2년이군요. 그러니까 네. 말 한마디 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다. 네네네. 와, 이 누구를 파괴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것도- 누구를 해치라고 선동하는 말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사실은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옛날에는 어떤 경우에 활자화되는 경우에 학력, 경력, 허위 기재 군대 이런 안 거- 갔는데 갔다 왔다 그렇죠. 그러고. 네. 뭐 대학교 안 나왔는데 나왔다 이런 네, 걸로 네. 많이 걸렸지. 네. 이런 방송에 나가서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래 된 적은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2018년 도지사 선거 때에도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가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을 일면 톱으로 쓴 까닭은 이해하겠으나 또 뭐 달리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고요. 또 우리 박 평론가의 안내에 따라서 숨겨진 이야기들 또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 우리가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네. 네, 하여튼 박진영 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정책 채널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열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영 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스픽스도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